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부회장 선상신입니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주에서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주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나섰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이 됐죠.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세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형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 누가 이길 것이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앤 피플에서는 미국인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국 루거센터 선임 연구원인 폴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시아투데이 스튜디오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죠? 네, 워싱턴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한국에는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됐나요? 대선에는 좀 수요가 있어가지고요. 강연 좀 하고 이것처럼 좀 방송 출연도 하고 네. 대선에 관련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연구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그럼요. 이런 데서 강의도 하고 네. 또 언론사 인터뷰도 하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방문을 하셨는데 우리 그 폴공 연구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니까 척 헤이글 네. 국방장관을 지낸 척 헤이글 의원의 정무실장 네, 정책실장을 정책실장을 했고 그다음 리처드 루거 상원 의원의 외교위원장의 정무보좌관을 정무보좌관도 했어요.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하 양원 주지사 선거 등등의 네. 선거 경험도 많으신 것 네, 같고 6개 주에서 선거 경험이 좀 상하원 선거 경험이 많습니다. 네. 하여튼 그 민주당 공화당을 다 이렇게 경험하셨네요. 그러면은 좀 모신 분들이 좀 여야하고 좀 사이가 좋은 분들이라 가지고요. 네, 그 헤이글 전 국방장관은 민주당. 헤이글은 공화당 의원이었지만 네, 민주당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우리 폴공 연구원 소개는 마쳤고 네. 이제 11월 5일 날 몰라요. 미국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좀 전에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일부 선거 주에서는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까?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부터 네. 이제 사전 투표, 우편 투표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마다 스케줄이 다르거든요. 근데 노스캐롤라이나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를 많이 하죠.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난 2020년 대선에는 거의 70%가 코로나 해고 그래서인지 거의 70%가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우편 투표나. 네. 그래가지고 좀 두 당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네. 좀 거기서도 좀 그래도 좀 표를 많이 따자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네.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네. 뭐 사기 그 몇 가지 부정선거 뭐 이런 부정선거 그런 그런 걸로 많이 공격하고 있죠. 그런데 70%가 했으면 이번에도 적어도 50% 이상은 사전 투표를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나중에 혹시 선거 결과를 갖고 시비 거는 또 수단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미국 대선이 앞으로 뭐 상당 시간 남았다고 하지만은 이제 11월 5일이면은 불과 한 2달 이상 좀 남은 편인데 변수가 어떤 게 있습니까? 10일 날 뭐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변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 한국으로는 수요일 아침 11일 아침에 이제 대선 토론이 있고요. 네. 카말라 해리스랑 도널드 트럼프의 첫 토론이고 6월 달에 토론의 여파를 다들 아시겠지만 이젠 되게 좀 무시 못하는 토론이 된 셈이죠. 그렇죠. 워낙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못해가지고 이 사정이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랑 도널드 트럼프의 토론이 어마어마한 변수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 네, 네. 또 좀 카말라 해리스 쪽에서는 되게 좀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죠. 이걸 통과할 수 있나.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이제 첫 평가로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뭐 알려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래가지고- 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없으니까. 네, 그래서 수요일 한국 시간은 수요일 토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변수로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6, 7주간 나오는 경제 뭐 지표들 뭐 당장 다음 주에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발표될 거라고 다들 믿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10월의 실업률, 9월, 10월에 뭐 물가 상승 지표 그런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이제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또 그거를 또 무기로 좀 삼을 생각이 있나 봐요. 저희 트럼프 쪽에서는. 트럼프 쪽에서는. 왜냐하면 카말라는 그래 그나마 부통령이고 현 정부니까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게 또 변수가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어쨌든 뭐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중요한 변수가 되긴 할 텐데 지금 이민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민을 강력하게 막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네.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입장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번 대선에서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카말라는 좀 개방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제 그 4년 사이에 특별히 경선에서는 그런 2020년 민주당 후보 경선 때는 그런 입장을 보여줬지만 이번 대선에는 거의 민주당이 거의 공화당 쪽으로 넘어온 셈이거든요. 이민 정책과 관련. 네. 그래서 그거 좀 되게 그렇게 보면은 좀 보수화된 거죠. 보수화됐다. 보수화된 건데 그래서 특별히 이민 정책과 관련 좀 틈이 안 보일 정도로 좀 많은 입장을 바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전당대회에서 낙태 문제를 가지고 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던데 이거는 뭐 어떻게 이건 큰 이슈죠. 큰 이슈가 되고. 네, 큰 이슈로 카말라 해리스는 이거를 이슈로 삼을 거고 토론 때도 엄청 많은 말을 할 거고 여성표 끄는데도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이 이제 후보직을 사퇴하고 그 위에 바로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암살 실패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총알이 스치는 장면이 보도가 되면서 그때는 트럼프가 다 이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후보 사퇴하면서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지금 민주당으로 쫙 관심이 모이는 분위기로 갔다가 지금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 허니문 시기가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좀 숙취하는 기간이 시작된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좀 몇 여론조사는 그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두 캠프에서도 8월 말은 그래도 허니문이 끝날 거라고 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어떻게 좀 치열하게 싸울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미국 선거는 그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인사들이 반 트럼프 성향을 보이면서 해리스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네오콘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딕 체니 뭐 이런 분들도 그렇고 뭐 어떻습니까 지금 그 공화당의 어떤 응집도 민주당의 응집도 이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는 분명히 좀 지난 두 전직 부통령이 분명히 트럼프를 안 찍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딕 체이니든 마이크 펜스든 그건 분명한 것 같고 그렇게 트럼프를 반대한다는 그런 지지 세력은 좀 체이니하고 펜스 말고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현재로는.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그리고 많은 표는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 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 에너지. 카말라 해리스 후보로서는 지금 에너지가 그쪽에 가 있으니까 그 모멘텀을 더 걱정하죠. 뭐 공화당 멤버들이 당원들이 배반을 한다는 걱정은 별로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지지세는 공고하다. 별로 걱정 안 하고 있다. 근데 민주당은 어쨌든 그동안 폐색에 짙어 있다가
카멜 해리스가 상승세를 타면서 좀 결집할 수 있는 모멘텀은 돼 있는데. 모멘텀 있죠. 예, 근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그렇죠. 그걸 2달 동안 유지하는 게 어렵죠. 네. 우리 지금 내일이 대선이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폴봉 연구관은. 내일이면은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내일이면 트럼프가 이긴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론조사들 보면은 뭐 경합주 보면은 1에서 3%로 이기고 있거든요. 경합주에서. 카말라 해리스는 어떻게 보면 다운 발렛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투표 용지에 밑에 이제 후보들 대통령 후보만 저기 선거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대선해도 뭐 주마다 다 다르지만 뭐 주지사가 선거에 나오는 주도 있고 상원의원이 출마하는 주도 있고 다 하원의원들은 다 출마하는데 그분들의 여론조사 똑같이 보면은 막 10몇 %로 민주당 후보들이 이기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투표 용지에 나오는 민주당 후보들은 그 대신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분은 2, 3%만 이기고 있다. 그러면 그게 대통령 후보로서는 되게 약한 후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10몇 % 이기는데 대통령 후보는 2, 3%밖에 안 이긴다 그러면 그 약한 후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주지사 상원의원 후보들은 10몇 %로 이기고 있는데 간신히 이기는 거 보면 되게 약하고 또 뭐 여론조사 아시다시피 질문들도 많이 하잖아요. 뭐 경제는 누가 어느 후보가 더 강하냐 그런 질문, 뭐 경제, 이민, 특별히 유권자한테 중요한 질문들은 다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그런 셈이라 지금은 좀 이기고는 있지만 카말라는 되게 약한 후보라고 지금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 그럼 7군데를 얘기하잖아요. 네. 위에 러스트벨트 3개, 그다음에 썬벨트라고는 남부에 4개. 7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는 어디입니까? 한 두세 군데만 꼽으면은. 뭐 우선 펜실베니아가 아마 펜실베니아. 경합주 중에서는 제일 선거인단 표가 제일 많고 19표로. 그 러스트벨트의 펜실베니아. 네, 펜실베니아. 19명입니까? 예, 19표가 19표가 있어 가지고 그래도 어느 후보든 어느 콤비네이션을 만들어든 펜실베니아는 꼭 들어가야 되는 상태이고 그러면서 트럼프도 사실 저기 JD 밴스 후보를 뽑은 이유가 펜실베니아를 먹고 싶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뽑은 이유도 있고 그래가지고 펜실베니아가 아마 두 캠프에서는 되게 치열하게 싸울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기 카말라 해리스 캠프는 노스캐롤라이나는 먹으면 너무 좋은 그런 사례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쪽은 반면 네바다주는 좀 수비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저기 좀 네바다주는 트럼프가 우세고 그렇게 봅니다. 네, 조지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지아는 진짜 너무 조지아도 지금은 되게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트럼프가 요즘 좀 공화당 주지사를 되게 미워하는 분이거든요. 트럼프가 예전과 좀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미워하는 역사가 있지만 요즘 조지아의 공화당 주지사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니까 힘들지 않을까. 공화당 후보한테는 지금 조지아가 힘들어서 잘 보여야 되지 않나. 좀 칭찬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조지아하고 펜실베니아에 상당히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되게 중요하고. 네. 노스캐롤라이나도 사실은 공화당 후보로서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선거운동 할 필요가 없는데 보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저기 노스캐롤라이나까지 가가지고 트럼프가 하루 종일 선거 운동을 하는 거 보니까 노스캐롤라이나도 좀 공화당 후보한테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미국 대선이 복잡해서 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스윙 스테이트에서 어디가 결정되는 걸로 보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보면 충청도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이제 영남과 호남이 나누어질 때 충청도가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친다 그래서 충청도의 특정 지역의 투표 성향을 보면 대선 결과를 점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특정 구가 있습니다. 충청도, 예를 들어 괴산군 뭐 네. 이렇게 있는데 혹시 미국에는 그런 아주 그 경합주 중에 아주 특징적으로 이 지역의 승리자가 미국 대선을 먹는다는 그런 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펜실베니아라고 봐야 되고 펜실베니아. 그리고 특별히 펜실베니아는 필라델피아라고 봐야 되고 아, 그 펜실베니아 아니 필라델피아. 그리고 필라델피아 안에서는 벅스 카운티라고 북쪽에 있는 카운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누가 그 벅스 카운티를 이기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 내기를 한다면은 벅스 카운티의 승자한테 걸게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어쨌든 전 세계에 엄청난 경제적으로 정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트럼프가 되면 전체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할 거다. 관세 장벽을 높이 쌓을 거다. 동맹과의 관계는 상당히 약화가 될 거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예. 실제로 트럼프는 이 집권을 했을 때 대외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좀 과거의 인물들은 한 명도 안 쓸 것 같아.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과거에. 네, 쫓아냈고 또 그나마 다 결별하고 다 네. 그랬잖아요.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 2명을 뽑는다면은 네. 외교 안보 쪽은 아마 릭 그레넬, 어? 릭 그레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릭? 그레넬. 그러네. 발음이 어렵네요. 네, 그분이 트럼프 1기 때 네. 주 독일 대사를 했고 예. DNI라고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예, 그러니까 예. 정보기구. 정보국장을 한 분이 정보국장. 있고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여기저기 요즘 그 거의 차기 국무장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네. 경제 뭐 안보 쪽으로는 아직도 1기 때 무역 대표를 맡은 라이트하이저. 아, 예. 라이트하이저가 그나마 영향력이 많고 그분의 정책 사고 방식이 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연설에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아니, 얼마 전에 보면은 엘브리지 콜비라고. 네. 이분이 우리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이분은 그분도 그중 하나죠. 근데 워낙 그 두 거물들하고는 좀 다르죠. 릭 그넬. 그레넬. 이게 난 이분 발음이 참 어렵군요. 네. 이분이 전 DNI 국장을 한 분이고. 네, 대리를 했었죠. 네, DNI DNI, 국장 대리를. 그러면 해리스 캠프에서는 이 대외 정책을 책임지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구성되고 있는 상태인데, 뽑을 수 있다면은 지금 현재로는 안보 보좌관을 하는 필 고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필 고든은 박사가 필 고든. 네, 지금 부통령의 안보 보좌관인데 그분이 아마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제이크 설리번을 이어서 안보 보좌관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그리고 핵심 참모로는 지금 재무부 차관 브라이언 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네, 브라이언 넬슨이라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분의 프로파일이 나왔는데 지금 재무부 차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카멀라 해리스 후보랑 인연이 좀 깊고 그분의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시절부터 보좌했던 그런 핵심 참모고 그랬고 이번에 그만두면서 이제 캠프로 넘어왔죠. 차관 자리를 그만두면서 캠프로 와가지고 그분은 그나마 제일 역사가 긴 카멀라 후보랑 역사가 제일 긴 보좌관이라 가지고 그분도 대외 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양 후보의 대외 정책의 근본적인 차이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트럼프는 좀 불투명하다고 봐야 되고. 트럼프는 불투명하다. 네, 왜냐하면 그건 트럼프 쪽은 공화당 쪽은 좀 후보 위주 그런 게 좀 많고요. 트럼프 위주로. 트럼프 위주로. 그래서 트럼프가 뭘 지지한다 그러면 되게 진짜
몇십 년의 공화당의 질서, 뭐 철학 그런 걸 무시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고립주의로 완전히 돌아갈 그렇죠. 거다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우려를 하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그나마 꾸준히 어느 한 방향을 가고 있는 거는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카말라가 당선된다면은 그래도 바이든 정권의 이진들이 이제 다시 일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자연스러우니까 네. 어느 정도 뭐 인사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인사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가능하죠. 카말라 쪽은 그래서 한쪽은 불투명하고 한쪽은 예측이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트럼프 일기 시절에 존 볼튼이라든지 맥마스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가지고 오히려 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우려가 있냐면 전문가보다는 자기 말 잘 듣는 친구들을 관료 대신에 박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다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아마 그럴 거고 이번에는 또 2기 때는 1기 때와 달리 이제는 비기너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자기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4년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대통령을 살 수 있는 뭐 권한을 이제 충분히 아니까요. 이런 뭐 learners 그런 그 기간이 없을 겁니다. 좀 네. 초보처럼 그렇죠. 헤매는 기간이 없을 거고 바로 자기 정책을 바로 실행을 하겠죠. 바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이제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소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프로모션 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말한 대로 안보 쪽에서는 필 고든, 네. 그 다음에 경제 쪽에서는 브라이언 넬슨 네. 이런 사람들이 키를 잡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 그렇죠. 지금 대외 정책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제일 큰 게 물론 조금 이따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얘기를 하겠지만은 대중 봉쇄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가장 제일 우선순위가 대중 봉쇄 정책은 누가 되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민 정책처럼 민주당이 또 대중 정책은 또 공화당 쪽으로 넘어온 건 분명합니다. 되게 트럼프가 일기 때 굉장히 많은 압박을 너무 했는데 세게 나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때문이죠. 여야가 어떻게 보면 일치로 하는 정책이 된 사례라. 저기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도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돼도 계속 유지하는 중국을 좀 피곤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아예 뭐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적어도 해리스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대중 압박은 계속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만 문제예요. 네. 대만을 지금 중국이 뭐 침공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은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런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만의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이 TSMC 반도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TSMC의 존재까지도 이제 민주당은 TSMC 때문에 대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보호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트럼프는 TSMC를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또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약간의 대만 정책이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금 이르다고 보고요. 네. 근데 또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 또 북경의 입장도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중국도 네. 대책을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트럼프 될 거다. 같은 예측하기 힘든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시진핑도 맞춰서 정책이 바뀔 거라 믿습니다. 뭐 요즘 막 2027년에 대만 침공 얘기가 특별히 미 군부 정보부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라면은 그게 아마 타임라인이 좀 바뀔 거라 믿습니다. 좀 늦춰지거나. 트럼프가 되면은 그래도 예측 불가니까요. 북경의 시진핑에 있는 측근들의 지도부는 좀 다르게 계산을 할 거라고 믿고 좀 판이 달라지죠. 좀 해리스가 되면은 조금 미국을 더 만만하게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트럼프가 되면 다들 겁내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날 수 있다 또 이렇게 전망하기도 하는데. 뭐 트럼프가 보통 자기가 주장하는 게 그거니까요. 네. 자기가 되면은 푸틴이나 시진핑은 함부로 못 한다라는 저기 입장을 말하고 다니잖아요. 네.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음. 네, 그렇습니다. 그 저기 팔레스타인하고 네. 이스라엘 전쟁은 지금 민주당의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골치 아픈 이슈가 돼 있잖아요. 골치 아프죠. 지금 미국 대학가에서도 뭐 반대 시위하고 막 하는 입장인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민주당 지지하는 그렇죠.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두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쪽 전략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경합주인 미시간주를 이기려면은 그 아랍계 표가 필수인데. 아, 미시간. 네, 미시간에는 저기 그래도 아랍 유권자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미시간을 생각하면 민주당한테는 되게 골치 아픈 사례죠. 이겨야 되는 주인데 지금 이 가자 전 때문에 뭐 저기 아랍표, 청년표에 많이 지금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니까 네. 네, 좀 공화당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막강한 영향력, 거기는 공화당 쪽을 주로 지지합니까? 유대인들은 미국에서는 보통 보면은 2대1로 민주당을 지지하거든요. 2대1로 네, 민주당을 2대1 그거는 선거마다 거의 안 바뀝니다. 그리고 아마 뭐 최근에 본 건 없는데 이번 대선에도 크게 2대1이 뭐 뒤집힌다는 건 뉴스에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기 그건 계속 유지될 그럼 것으로 월가를 잡고 있는 유대인들, 또 방산업체, 네. 이런 데는 주로 민주당을 지지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쵸. 네. 많이 지지해왔는데, 그래도 이제, 트럼프 일기를 겪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월가 쪽에서도 많이 좀,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고, 방산은 뭐 누가 대통령이 되는 무기는 계속 팔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죠. 네. 어쨌든 지금 그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종결될 가능성이 누가 되는 게 더 높아지겠다고 보세요? 누가 되더라도 관계없이 다 해결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후보에 따라 달라집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아마 우크라이나는 빨리 끝날 거라고 믿고요. 네. 벌써 그분이 발표한 건 그거잖아요. 취임 전에는 이걸 한반도처럼 그냥 비기는 걸로 아르미스티스로 아마 그렇지. 끝낸다.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면은 네탄야후 정권을 아마 그냥 너 끝까지 해라라는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기 트럼프 정권에서는. 네. 그래서 그거는 빨리 끝난다고 볼 수는 없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네, 왜냐면은 워낙 그 트럼프는 네타냐후하고 되게 사이가 가깝고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성향도 비슷하고 또 네타냐후도 아마 그 좀 계속 좀 하마스를 거의 제거할 때까지 좀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할 건 분명한 것 같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아랍표에 대해서 좀 한마디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그 사돈이 아랍계입니다. 저기 트럼프의 사돈이. 아, 네, 그래요? 네. 막내딸 티프니 트럼프의 장인어른. 아니야, 저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레바논계 저기 미국인이라 가지고 거기서도 좀 그 사돈 어른이 좀 아랍표에 대해서 좀 활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트럼프 쪽으로 좀 밀어달라. 그 사위 쿠슈너? 쿠시너. 쿠슈너는 유대인 아니에요? 쿠시너도 유대인이죠. 네, 쿠시너하고 이방카는 이번 선거는 많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네. 차라리 두 아들들이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아. 장남하고 차남이.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지금 양 후보가 한반도 정책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번에 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뭔가 공약집에도 구체적으로 기입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이게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정책에 북한 핵 문제는 사실상 이게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해서 빼버린 겁니까? 뭐 쉽지 않은 거는 뭐 분명한 거고요. 네. 아마 북한과 정책은 트럼프 1기, 바이든 정권 정책을 계속 두 후보는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다 아시다. 트럼프 1기 때는 어떤 정책을 그렇죠. 트럼프가 추진한 건 다 알잖아요. 네. 그리고 반면 바이든도 지난 4년 동안 북한 관련 추진한 건 또 있잖아요. 네. 그거는 두 후보가 둘 다 이기라고 보면은 계속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트럼프가 되면은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친분 그걸 활용을 해서 북미 정상회담도 시도할 것이고 뭐 딜을 생각하고 있겠죠. 딜을 하겠죠. 네. 특히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그럼요. 그럼요. 딜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랬을 경우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 정치화들의 일관적인 견해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대신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단 말이죠. 그럼 북한이 노리는 것은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받고 핵 감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협상을 하려고 할 텐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자 91년도에 비핵화 선언에 의해서 남북한에 다 핵을 안 갖기로 했는데 북한은 핵을 가졌어. 그럼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의 나토식이라도 핵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전술핵이라도 반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이 아마 트럼프가 되면 굉장히 강하게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미국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니, 트럼프가 되었다. 어떻게 바라볼까요? 전 트럼프가 되면은 특별히 서울에서는요. 네. 그냥 트럼프 1기 때처럼 벤치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뭐 입장은 밝히지만 뭐 트럼프 마음대로죠. 그거를 받아줄 건지 들을 건지. 거의 뭐 한국 정부를 그러면은 바이패스해서 우회해서 북한하고 직접 협상을 한다? 1기 때는 많이 그랬잖아요. 일기 때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패스 당했죠. 패스 당하고 네. 뭐 싱가포르 회담이든 하노이 네. 회담이든 그래도 주전 선수들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었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좀 바이패스를 많이 당했고, 네. 그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대신 트럼프 1기와 달리 이제는 좀 동경하고는 좀 사이가 좋아졌으니까 그나마 문재인 정권 때하고는 달리 서울은 동경하고 손잡아서 좀 항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크게 이룬 성과라고 하면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 삼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NCG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뉴클리어 웨펀과 컨벤셔널 웨펀을 소위 말해서 통합하는 NCI 개념까지 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래 훈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기조가 이제 계속되는 것이 미국 민주당 정부가 됐을 경우엔 기조가 갈 텐데 그렇죠. 트럼프가 됐을 경우는 그걸 다 무시하고 네. 그런 걸 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다들 우려하는 거죠. 깰 가능성도 크고 왜냐면은 특별히 바이든 쪽에서는 이걸 레거시라고 생각하니까 바이든을 레거시를 깨야 되니까 레거시든 다 뭐 무시하고 가야 되니까 뭐 정권마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임자들의 레거시가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뭐 기시다 후임이 누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네. 일본 정계를 따르는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그리고 그래서 저는 좀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다른 쪽에서 또 의미를 두면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는 나토에 대해서도 탈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나토 동맹국에 대해서도 왜 니들 국력만큼 기여를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국방은 니들 스스로 해라. 이런 얘기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럼 대한민국에 그걸 적용을 시키면은 저기 말해서 우리 소위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대폭 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 자산 전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비용으로 감내를 한다면 우리는 그걸 다 받아주고 대신 우리도 자체 핵무장하는 것을 용인해다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받아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NPT를 탈퇴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지금도 공식적인 P5 국가 핵 보유 공식적인 5개국 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 핵무기를 갖게 된 계기가 미국의 용인하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국제관계 속에서.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자 트럼프가 자 동북아의 안보 질서는 이제 미국 좀 빠질 테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손잡고 북한 핵도 막고 중국 대중 봉쇄하는데 니들이 좀 앞장서고 대만 이런 쪽으로 미국은 2선에 있고 1선은 한국하고 일본이 나서라 이렇게 한다면은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학자들이 합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트럼프가 그걸 억셉트블 할 수 있는 움직임인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는 뭐 모든 게 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게 경제적으로 보상이 되면 보상이 되든지 날이 좋아서 그냥 그 대화에 먹히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진짜 트럼프는 진짜 진짜 예측하기 힘들고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거는 받아주기 힘든 민주당에서는 받아주기 어려울 거다. 그게 지금 거의 민주당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NCG 체제라든지 NCI 체제가 계속 가는 거니까 그렇죠. 굳이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주장할 필요성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정권에 또 호주가 핵 잠수함 그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 그걸 추진했다는 건 진짜 큰 쇼크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이걸 어느 정도 비핵화 이런 거를 좀 더 신경 쓰는 민주당 쪽에서는 근데 워낙 중국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뭐 사례니까요. 어쩔 수 없지만 민주당은 그래도 한계가 있죠. 네. 근데 이 핵 확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반대할 거고 뭐 동경하고 서울에서 아무리 뭐 북한 때문에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나와도 반대 의사는 분명히 지킬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네. 트럼프는 이해 불가고 예측하기 힘들고요. 트럼프는 우리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계에서는 핵무장을 당장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재처리하는 시설을 확보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대한 기술을 확보한다든지 그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학계에서 그게 일본이 그까지 하고 있어요. 플루토늄 재처리 그다음에 농축 우라늄 시설은 일본은 그까지는 해주는데 대한민국은 그것도 지금 미국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얻어내야 된다. 최소한도로 핵 보유까지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요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트럼프 정부하고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북한하고 북미 수교한다, 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 이런 논의가 됐을 때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질문인데 그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그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또 그러니까 동경하고의 제일 큰 차이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동경은 한 정부가 계속 가는 거고. 그냥 56년서부터 LDP가 자민당이죠. 자민당이 쭉 한 정책을 추진해 왔잖아요. 네. 워싱턴에서 보는 관점은 그냥 뭐 미국, 일본 관계는 거의 지난 70몇 년은 그냥 꾸준한 거죠. 큰 변화가 없는 거고. 네. 여기는 아니잖아요.
서울하고는 이제 진짜 그러니까 거의 보수 진보 왔다 진보 갔다 하니까. 왔다 가고 정책도 막 유턴인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동경하고 서울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보는 관점에서 네. 하나는 그냥 예측할 수 있고 하나는 진짜 예측 불가고. 네.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였더라면 북미 수교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를 추진하는데 동의했을 또는 해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현 정부는 보수 정부는 그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트럼프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와의 어떤 갈등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조언이요. 네. 이건 좀 생각해봐도 될까요? 지금 미국도 말이죠. 네. 이래 보면은 매우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양극화라 그럴까? 민주당, 공화당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소위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대통령제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위기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혐오 정치가 심해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한다고 봅니까? 뭐 많은 사람은 아마 트럼프에게 많은 비판을 하겠죠. 트럼프 탓이다. 트럼프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네,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와가지고 진짜 그 모멘텀을 자기가 삼아가지고 대통령이 된 시나리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 다 잘 아시는 포퓰리즘을 잘 어느 정도 웨이브를 잘 타가지고 된 건데 사실 그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좀 유럽이 좀 먼저 그 현상을 느꼈잖아요. 네. 특별히 뭐 리더들 보면은 이태리의 벨루스코니 같은 사람들이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좀 트럼프가 비슷한 게 많잖아요. 네. 좀 가쁘고 뭐 와가지고 그 포퓰리즘을 얻어가지고 총리를 3번이나 하고 그랬는데 이제 벨루스코니가 이제 그 정치 부대를 떠난 이태리를 보고 있으면은 저런 사람이 무대를 떠나면은 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분 최근에는 뭐였더라 되게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치면은 막 한덕수 총리 체제로 가는 정부를 만들었어요. 공무원들 체제. 네, 이제 정치인들은 너무 이게 사람들을 피곤하게 한다. 전문가, 스테이츠맨. 전문가들 앞세워가지고 정부를 한동안 2년인가 이끄는 그런 사례를 봤는데, 진짜 무대에서 한 사람만 빠지면 이런 경우가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미국하고 양극화 보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이 포퓰리즘도 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에너지가 좀 뭐 쓸 만큼 쓰고 트럼프는 그래도 무대에서는 언젠가는 이제 좀 비켜야 되잖아요. 사라지겠지. 뭐 대통령이 되더라도 4년 이후에는 더 이상 대통령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after 트럼프 다음에 계속 이걸 유지할 수 있는지 유지 못한다면 진짜 옛날 방식대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새 체제로 갈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도 예측하기 힘든 그런 질문이죠. 그렇죠. 미국은 이제 4년 이후에 물론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어차피 트럼프도 이제 물러나는 거니까 그렇죠. 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4년 이후에는 새로운 사람이 어쨌든 나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해리스가 돼도 설마 트럼프가 물러날까요? 물러날까? 또 4년 뒤에 또 도전한다? 이번에 너무 쉽게 도전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도 뭐 80 좀 넘은 그렇죠. 연세가 되니까요. 어차피 미국은 대통령 2번 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28년에도 지금처럼 인기가 있으면은 또 도전할 수 계속 있다. 유지하고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번에 너무 쉽게 공화당 경선을 이기는 거 보니까 뭐 아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어떤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보면서 야, 이거 대통령제 자체,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도 그런 현상을 보이니까 이거 내각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미국 정치를 오랫동안 지켜보셨는데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것이 미국 토양에 맞는 제도다.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내각제는 특별히 영국에서 다 도망 온 사람들 치고는 내각제로 갈 수는 없죠. 그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은 도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걸 빠져나오려고 미국이 생긴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 워낙 큰 나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 사람한테 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든 그 건국 아버지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워낙 건국 아버지들이 좀 많이 고민해가지고 세운 시스템인데 완벽하진 않죠. 네. 그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몇 년마다 그 헌법 제정 회의를 하자고 Constitutional Convention이라는 그걸 간혹 우리도 헌법을 좀 바꿔야 네. 되지 않냐. 그래도 네. 지금 이제 거의 건국 25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나라한테는 네. 좀 헌법도 좀 고쳐가면서 우리도 워싱턴이 좀 양극화돼 있는 분위기에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화가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모르죠. 워낙 헌법 바꾸는 게 너무 한국도 마찬가지면 너무 어렵거든요. 네, 네. 헌법 바꾸는 건 또 한국과 달리 미국은 또 50개 주가 또 다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서 다 동의해야 네, 그 3분의 2는 동의해야 되니까. 수정헌법 4분의 3인가 3분의 2가 네. 주들도 동의를 해야 되니까 헌법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스템 내에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는 수 외에는 방법이 없네. 그렇죠. 진짜 네. 할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진짜. 네. 네. 자, 이제 그 시간이 한 1시간 가량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미국 대통령의 어떤 선거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오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한미 관계를 위한 조언이 있다면은 어떤 내용을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한국한테는 제일 중요한 나라고 네. 유일한 동맹 국가고 역사가 지금 뭐 거의 80년 가까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이게 뭐 초보처럼 처음 다루는 것도 아니고 고비고비를 다 어떻게 보면은 다 극복했잖아요. 네. 뭐 북한 관련하면서 뭐 카터 대통령 때는 아시다시피 막 철수 이런 이슈들은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바탕으로 보면은 역사도 있고 제일 뭐 처음으로 다루는 문제들도 아니고 한국은 크게 문제 없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무슨 문제가 나타나든 뭐 역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하나밖에 없는 동맹 국가니까 극복은 해야 되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큰 걱정을 안 하고 있고 뭐 이 정권 지금 대미 정책 저는 되게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친미라는 거는 당연해야 된 거고 네. 저기 서울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미국도 지금 한국하고도 되게 어떻게 보면 사이가 되게 좋은 상태이잖아요.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건 크게 안 바뀔 거라고 믿고 있고 좀 미국이 좀 양극화되는 건 당연하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미국의 양극화가 동맹에는 큰 뭐 영향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다 극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국은 또 의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이렇기 때문에 건전한 한미 동맹, 한미 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한 1시간 가량 저희들이 대담을 나눴는데 어떻게 뭐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뭐 좀 아쉬운 부분 또 이런 게 있으면 한마디 더 해주시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길게 할 줄은 몰랐고요. 네. 저도 사실 한미 관계는 좀 더 역시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쨌든 그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셔가지고 다양한 매체 인터뷰도 하시고 또 강연도 다니시면서 바쁜 와중에 저희 또 아시아 투데이 스튜디오까지 나와줘서 긴 시간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슈앤피플 오늘 이 시간 폴공 연구원과 함께 미국 대선 그리고 한미 관계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